부산의 병원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 난 두실 지하철역 2번 출구 바로 100m 안에 살고 있다. 얼마 전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맥도널드 바로 오른편에 있는 병원에 나일론 환자로 들어갔다. 근데 잘못된 정보로 나는 그 왼편에 있는 행림병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무식의 결정판이었다. 진짜 난 좀 모자라는 것 같다. 거긴 요양병원인데 병원 입구에 들어섰을 때의 시각은 밤 11시 5분이었다. 난 부선대 앞에서 알바를 하고 마친 후여서 문자 확인을 늦게 했다. 그냥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라서 행림병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잠겨 있어서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계단으로 들어섰다. 비상계단 3층까지 같이 가시던 아저씨는 소변이 마렵다면서 밑으로 내려가셨다. 동생이 전화를 받아 자신이 2층에 있다고 말하기에 나도 한층 내려갔다. 이 병원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비상계단은 꽤나 좁고 협소한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어림잡아 30개 정도의 계단을 밟았는데 하나하나 밟을 때마다 이상하게 기분이 저조해졌다. 등골이 오싹함과 동시에 귀에 TV가 꺼지는 것 같은 팟하는 소리가 들렸다. 리모컨으로 전원을 켜는 그런 소리 말이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는 듯한 그런 빈혈 느낌이 났다. 그리고 갑자기 코를 찌르는 쓰레기 냄새. 깜깜한 눈앞이 화악 하는 소리와 함께 밝아졌다. 정말 이건 꿈이나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계단 평평한 곳에 물웅덩이가 보였다. 쓰레기 냄새는 점점 심해졌다.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 느낌으론 적어도 5분 정도 몸이 굳어 있었다. 저주 비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 중에 제목은 모르겠는데 더빙이라는 비디오였던 것 같다. 그 비디오의 마지막 노이즈 편에 나오는 원한 어린 여성의 얼굴이 있다. 갑자기 그런 모습을 한 형체가 그 물 웅덩이에서 홀로그램처럼 나왔다. 쓰레기 냄새는 형체가 나오자 선명해졌다.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너무 끔찍한 냄새, 시체 냄새가 저럴까 싶었다. 무섭다기보다는 너무나 추웠다. 처음에는 홀로그램 같은 형체가 선명하진 않았다. 그런데 점점 선명해지더니 정말로 진짜 마치 사람 같은 모습이 되었다. 여자는 깨끗한 얼굴로 씩 웃었다.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쓰레기 냄새에 비해 꽤 깔끔한 모습이라 무섭진 않았다. 단지 추웠을 뿐이다. 나는 빨간 포렌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여자는 웃으면서 내 옷 루고 쪽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목소리는 놀랄 만큼 선명했다. 그거 벗어. 나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했다. 여자는 작게 웃더니 벗으라고 시발야나 하고 말했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보통 생각하는 지지직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정도의 퀄리티였다. 아이하고 벗었다. 벗으니까 따뜻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난 이 귀신이 나쁜 귀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참고로 미리 말하자면 위에 언급한 내 패딩은 무사하지만 이틀 전에 아빠에게 부탁해서 버렸다. 벗어든 패딩 점퍼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깨끗하고 흰 손으로 내 손에서 잡아챘다. 새 옷을 받아든 아가씨처럼 즐거워하는데 참 기묘했다. 그리고 내 뒤에서 삐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나 이명이 아니었다. 그녀가 내 점퍼를 든 채로 오른쪽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내는 소리였다. 웃는 게 구역질 날 만큼 섬뜩했는데 무슨 용기였는지 저기 드리면 돼요. 하고 말했더니 그녀의 미소와 삐익하는 소리가 사라졌다. 정적만이 감도는 비상계단. 그리고 썩은 내. 그녀가 갑자기 내 점퍼를 내팽개쳤다. 그리고 5칸 정도 위에 있는 내게로 조금씩 다가왔다. 깨끗한 얼굴, 악취나는 주위 환경, 그리고 일그러진 여자의 표정. 욕하는 귀신이라니. 뭔가 신선한데 그래도 겪어보고 싶진 않다. 시발시발거리던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가라앉더니 내게 손을 내밀었다. 뭘 달라는 건지 몰라서 저기요. 하고 말했더니 갑자기 그래 이건 갑자기였다. 소설이나 만화 같은 데서 갑자기라는 말이 굵은 글씨로 나올 때 그런 느낌일 거야. 그때 난 오줌도 좀 지렸다. 그 여자가 그 쓰레기 같은 물 웅덩이에서 발을 뺐다. 난 뒷걸음질 치면서 한 칸 한 칸 올라갔는데 그녀는 계단 2개를 밟은 채로 날 응시했다. 엄청난 거구였다. 키가 적어도 180은 넘었다.
그리고 얼굴은 처음에 그 깨끗한 얼굴이 아닌 점점 처음 말했던 저주 비디오의 노이즈에 비친 그 일그러진 얼굴로 변해갔다. 영 모를 공포 상황에 난 청바지에 오줌 지린 걸 깨달았다. 그리고 평소에 괴담 같은 걸 읽으면서 난 귀신 만나면 대화로 2단계 생각났다. 아주 지랄이었다. 하필 봐도 저런 게 걸리냐 싶었다. 여자는 스스로 자신의 입가를 쥐고 푹 찢었다. 입을 찢은 그녀의 얼굴은 이제 절반이 입이었다. 그리고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여전히 나를 향해 몸을 구부린 채로 여자는 나랑 눈을 마주쳤다. 눈동자가 자유로 귀신처럼 파인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뭐라고 해야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차피 내가 본 거고 남이 본 게 아닌 이상 정확한 설명은 없겠지. 하여튼 괴기스러운 눈으로 날 응시하던 그녀는 또 말했다. 내가 날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말 거는 거야? 너도 입이 찢어지면 어떨 것 같니? 난 너를 모르지만 네가 밉다고. 난 죽었고 너는 살았는데 네가 좋겠냐? 이 시발 말해봐. 말.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그 폭언의 정신이 아득해졌다. 필사적으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발이 얼어붙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빌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냥 무조건 빌었다. 내가 살아있고 그녀가 죽어있기 때문에 밉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내가 빌자 그녀는 내 쪽으로 수그린 몸을 일으켜 세우고 찢어진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더니 다시 내 쪽으로 발을 들었다. 난 떨리는 몸으로 계단을 한 칸 한 칸 뒤로 밟으며 위층으로 향했다. 난 필사적으로 더 크게 외쳤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발 죄송해요. 가소로웠던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동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내 쪽으로 다가오면서 잠깐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네가 미운 건 네 탓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건 없는데 네가 미우니까 내가 어쩌면 좋을까? 난 속으로 어쩌라고 시발 니년이 날 아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는 아까 집어던진 내 점퍼를 줍더니 내게 건넸다. 입어. 그리고 너도 날 알아보라고. 무슨 뜻이었는지 지금은 알았지만 그땐 이해가 안 됐다. 여전히 내게 내민 채 거두어들이지 않은 손이 썩어 들어갔다. 아까도 말했지만 주인은 불이 켜진 것처럼 화냈다. 다큐멘터리에서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주잖아. 그런 느낌으로 손부터 시작해서 그 깨끗한 얼굴이 썩어가면서 점점 뭉그러졌다. 악취는 이제 코가 마비될 정도였다. 고작 일주일 전이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강렬하게 내 뇌에 박힌 장면이었고 그녀의 아스트랄한 욕설과 폭언은 지금까지도 토시 하나 잊히지가 않았다. 지금 쓰면서는 과연 내가 정말 그 일을 겪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였다. 정말 더러운 경험은 여기서부터다. 그 썩어서 뭉그러진 손으로 내 머리채를 잡아 끌고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그리고 침묵하더니 또다시 더러운 말을 쏟아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에 난 눈물이 났다. 아마 울었던 것 같다. 그녀가 내 머리를 쥐고 있었는데 그녀가 설명한 상황이 내 머릿속에서 동영상처럼 펼쳐졌다. 아버지와 붙어먹고 어머니를 죽이고 오빠와 붙어먹고 남의 남자 꼬시고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내 머릿속에서 펼쳐졌다. 아직도 잠을 자면 저 꿈을 2번에 한 번꼴로 꾼다. 기가 막힌다. 난 그 영상의 주인공이 누군지 깨달았다.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계단이라 아팠지만 꾹 참고 그녀의 하체를 부여잡고 꽉 끌어안았다. 냄새가 심했지만 참았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진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내가 계속 용서를 빌자 그녀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 난 필사적이었고 점점 더 몸에 힘을 주어 끌어안았다. 그러자 그녀는 몸을 숙이고 나를 밀어냈다. 뭉그러진 손으로 날 밀어내며 내 시선에 눈을 맞추고 내게 제안을 했다. 너 말고 딴 년을 데려오면 너는 그 면상 더 들고 살 수 있다. 어쩔래?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종이가 구겨지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거절하자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로 웃었다. 소리도 없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다. 그림으로 그리라고 해도 못 그릴 만큼 끔찍했다. 그리고 2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느낀 살기에 당황했다. 등골이 오싹한 게 아니었다. 목덜미와 관자놀이가 바늘에 찔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내게 시선을 여전히 고정한 상태였다. 제가 빌게요. 이러지 마세요. 아주 주제넘게도 말하는 귀신한테 뒤를 걸다니 난 진짜 등신이었던 것 같다. 그럼 죽어. 라는 말과 동시에 불이 꺼졌다. 그 좁고 협소한 공간이 순간 광장처럼 넓게 느껴졌다. 난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계단에 무릎이 꿇린 채라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다. 공기 중에 손을 빠르게 움직이자 바람 소리와 함께 서슬퍼런 칼날 소리가 내 코로 향했다. 그런데 살았다. 소변이 마렵다고 하시던 경비 아저씨께서 다시 2층으로 올라오시느라 감지 센서로 불이 켜진 것이다. 아가씨 아직 거기 있어요? 아저씨는 2층에서 날 찾더니 내가 보이지 않자 다시 비상계단 쪽으로 오셨고 내가 여기 있다고 고함을 질렀다. 아저씨가 보신 모습은 가관이었을 것 같다. 오줌 지린 채로 계단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뭉땅 짜고 있었으니 말이다. 난 살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난 동생이 병실로 가지 않고 경비 아저씨와 함께 1층 프런트로 내려가서 한 층의 불을 모두 켠 채 커피를 마셨다. 난 아저씨에게 내가 겪은 일을 똑똑히 말했다. 바지가 축축해서 불쾌했지만 병원 특유의 냄새가 소독해주는 느낌이라 견딜만 했다. 내 이야기를 듣던 아저씨는 한숨을 쉬시고 내가 많이 피곤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나만 한 딸이 있는데 자기 딸도 피곤하면 헛것을 본다고 하셨다.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 그냥 오늘은 돌아가고 내일 낮에 오라고 하시고 내 손에 율무차를 쥐어주셨다. 나도 이 병원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서 아저씨가 열어주신 정문으로 나가 편의점 앞에 건널목을 지나 애니카랜드 쪽으로 걸어갔다. 애니카랜드 쪽에서 꺾어서 내려가면 탑마트라고 있다.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또 작은 슈퍼가 있는데 난 그 슈퍼 건물 3층에 산다. 이 근방에 산다면 어느 정도 내 주소를 알 수 있을 듯. 하여간 난 여기 산다. 난 애니카랜드 쪽에서 꺾어서 경사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기가 막히게도 11시 30분이었다. 병원에 들어간 시간이 11시 5분이었는데 그 끔찍한 일을 겪는데 고작 20여 분밖에 지나지 않았던 거다. 코너로 돌아 집으로 들어가려고 1층 현관을 지나는데 아까 병원에서 그녀를 만나기 직전 들었던 TV 켜지는 소리가 팟 하고 났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 소리가 나면서 악취와 함께 귓가에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집까지 따라온 건가? 기절했었던 것 같다. 눈을 뜨니까 내 방이었다. 아침에 출근하려던 아빠가 날 보고 데려온 것 같았다. 아빠는 없었고 집은 비어 있었다. 둘째는 부공여 중에 다녔고 졸업식이어서 병원에 입원한 막내에게 안 와도 된다고 전해달란 쪽지가 있었다. 나는 막내에게 가기 위해 일단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몸을 일으켰다. 갑자기 관자놀이가 쑤셨다. 이 느낌은 분명히 병원에서 그 여자의 소나기에 잡혔던 느낌. 온 힘을 다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뿌리쳤고 괜히 무서움을 잊기 위해서 노래도 하고 헛소리를 해댔다. 큰 소리로. 아유, 내가 아주 힘이 넘쳐요. 우리 보경이 졸업식에 가야 하는데 나의 모교 부공 여자 중학교 거실을 마구 걸어다니며 스트레칭을 했다. 그렇게 5분을 뛰어다니다 지쳐서 한숨을 크게 쉬고 TV를 켰다. 그리고 휴대폰을 보자 10시였다. 슬슬 출발해야 동생 졸업식에 늦지 않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얼른 씻고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내 방에 있는 전신 거울로 옷매무새를 확인했다. 그런데 거울 뒤로 썩어 문드러진 손가락 2개가 보였다. 내 머리를 쥐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하나님, 그 여자였다. 내 침대의 한쪽으로 길게 누워서 말없이 날 보고 있었다. 썩은 뇌와 악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눈동자. 그 병원에 갔던 건 둘째의 졸업식 바로 전날이었다.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난 그녀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다. 특별히 해코지는 없었다. 단지 날 응시하고 관찰할 뿐이다. 집에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소용이 없다. 아빠에게 말했더니 경비 아저씨와 같은 반응이었다. 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 차려 애가 왜 이러는 건지. 두 동생에게 얘기하니까 찔린 듯한 표정으로 들어주기만 하더라. 큰 언니는 너무 겁이 많고 예민하다고 했다. 지금은 집 앞에 PC방이다. 지금은 쓰레기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그녀가 날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곧 집에 들어가면 그 냄새가 날 테지.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녀의 숨결이 느껴진다. 가위에 눌린 적은 종종 있었지만 가위는 이것에 비하면 양반이지. 난 제발 차라리 가위와 그녀와의 동침을 교환하고 싶다. 이 여자는 내게 뭘 바라는 걸까? 그리고 난 왜 이렇게 재수없게 걸린 걸까?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데려갈 걸 그랬나 싶기도 하다. 생각한다고 되겠나 싶지만 지금 난 혼란스럽다. 두렵고 그때 보고 들은 드라마의 스토리상 난 대체 어떤 역할이 되어야 하는 건지 예상이 되어서 더 괴롭다. 사람은 본 것만 믿는다. 그래서 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이 끔찍하고 더러운 상황에 대해 진실이라 확신하고 있다. 조만간 무당이나 절에 가볼 생각이다. 하지만 아는 곳이 없고 난 천주교 신자라 조금 꺼림칙하다. 신부님께 보일 생각도 했었지만 이상하게 일요일만 되면 늦잠을 잤다. 물론 그녀의 악몽을 꿨다. 나 역시 뜨거운 기름을 코로 받아야만 그녀에게 용서받는 걸까? 이젠 내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그녀에게 용서받고 싶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렇다고 고문당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병원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아니면 착각해서 병원을 잘못 선택한 그 순간부터? 아니면 동생이 다쳤다는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해 문자로만 대충 확인한 그 순간부터? 난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다. 주온을 봤을 때 18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를 꼭 껴안고 잤을 만큼 겁이 많은 나로서는 믿어야만 구원이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 권선징악의 귀신이 감사한 것을 말이다. 일본 귀신은 그런 게 없잖아. 부디 그녀가 권선징악의 귀신이길 바라고 바란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를 이용해 주기 바란다. 내 목숨을 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난 견디지 못하고 아마 자진할 것이다. 이런 삶은 삶이 아니다. 내가 봤던 그 동영상의 내용은 이랬다. 여자는 아버지에게 강간당하고 그 범죄를 알고서도 아버지가 무서워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어머니를 증오하다 결국 찔렀다. 그리고 어머니를 죽인 걸 안 오빠가 협박을 해서 여자를 강간했다.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아마 그 남자가 X인 것 같아. 그 남자와 잘 사귀던 중 그 남자가 룸살롱에 갔다가 룸녀랑 눈이 맞았다. 그 룸녀는 여자와 남자를 이간질했던 것 같아.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여자가 룸녀가 임신한 걸 알고 발로 차서 낙태를 시켰다. 뭐 그런 거짓말을 했나봐. 그걸 듣고 남자는 화가 난 건지 돌아버린 건지 그 룸녀와 함께 그녀를 감금해서 고문한 모양이야. 어째서 그 병원에서 나타난 건진 모르겠다. 동영상에서의 배경은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었거든. 하여튼 그 고문의 하이라이트가 끓는 기름을 코에 붓는 거였다. 고함도 못 지르고 코와 목에 뜨거운 기름이 지글지글 들어가면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그리고 시체의 남자와 룸녀가 이것저것 약품 처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포기했는지 포대기에 담아서 차에 담았다. 내 시점은 3인칭 시점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 차는 광안리로 향했다. 트렁크에 담긴 그녀를 옮기면서 남자는 계속 욕했다. 시발년이라고. 계속 쉬지 않고 시발시발 거렸다. 그리고 어딘진 모르겠는데 광안리에 보면 놀이공원 같은 게 있는데 그쪽 방파제에 포대기를 버렸다. 그리고 동영상의 화면이 꺼졌지. 한 며칠만 하네. 사람이든 귀신이든 이성을 잃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 그녀가 빨리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 생각엔 남자랑 룸녀 둘 다 좀 미쳤던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틀 전 일요일에 시간 내서 광안리에 가봤다. 그때 본 장소로 갔지. 별다른 현상이나 느낌은 없었다. 단지 칼바람이 매서웠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오자 그녀가 현관 앞에서 날 맞이했다. 처음 집에서 본 그녀의 모습은 병원에서 봤던 마지막 그녀의 썩어 뭉그러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내게 보인 그녀의 모습은 처음 내게 보였던 그 깔끔한 모습이었다. 엄청 이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깨끗한 피부에 가녀린 팔다리, 갈색 롱 원피스. 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신부님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대. 귀신이 지금은 말 걸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요. 무슨 원한이냐고 물어볼 수 없나? 라고 내게 물어왔다. 일단 목요일 무당보다는 신부님과의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아. 그저 응시할 뿐이며 아마 내 생각엔 내 몸을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닐까 싶다. 위에 말했듯이 심한 고문으로 몸이 엉망이 된 여자이니까. 엑소시스트가 존재하긴 하는데 한국엔 극소수래. 그래서 신부님께 상담을 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작은 성당인지라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점점 피로가 쌓여 눈밑이 거뭇거뭇해. 벌써 사흘 동안 물이랑 탄산음료만 먹었다. 괴로워. 그래 난 안 질 거야. 그녀도 내가 타깃인 것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야. 그녀에게 처음 받았던 살기는 더 이상 없지만 그 숨 막히는 침묵과 시선은 고통이야. 지금 대모님과 큰 수녀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성수를 뿌리고 계셔. 그녀는 아직 미동조차 없었다. 표정도 몸의 피부도 끈질긴 악취도 말이야. 내일 신부님과의 약속은 오늘 오후로 당겨졌다. 일단 난 내 것인데도. 이래서 내가 익명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와 신상을 출이 가능하도록 알린 거였다.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다. 지금 수녀님과 대모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고 난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 그녀가 병원에서 내 머리채를 잡고 있다가 내가 주저앉았을 때 뭉그러진 손의 살점이 내 머리 위로 떨어졌었다. 지금 수녀님과 대모님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내 곁에 망부석이다. 기도는 아직 진행 중. 그녀는 나와 수녀님, 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살기나 다른 변화는 없다. 약 1시간이 흐른 상태야. 지금 대모님과 수녀님이 성당으로 가자고 하셨다. 나간다. 성당은 광안리에 있는 곳이야. 아까 나가기 전 그녀가 몸을 구부려서 머리를 흔들고 이상한 행동을 했었다. 그리고 곧바로 컴퓨터를 끄려는데 그녀가 말을 걸었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기가 막혔으나 공포로 기겁한 나는 고함을 빽지르며 수녀님과 함께 차에 올랐다. 대모님은 아빠와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빠와 이야기해보겠다며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진짜 그동안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지라 그동안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신부님과는 아직 대화하지 못했다. 내일 아침 일찍 새벽 기도할 때 뵙기로 했고 알바 마치고 나서 아빠에게 연락이 왔다. 무당과 통화를 해본 뒤에 만나자고. 무당을 부르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빠에겐 조금 미안했지만 그때만큼은 너무 반갑더라. 그래서 통화를 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더라. 이야기를 들은 무당은 원령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악령인 것 같으니 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싶다고 했다. 마침 성당과 가까이 있는 곳이라 새벽 2시에 오라고 말했다. 대모님이 함께 가주신다며 지금 커피를 연달아 2잔 마시고 계셔. 이제 출발하기로 했다. 잘 될 거라 믿고 있고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 무서운 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방금 10분 전에 모든 일이 끝났다. 그녀의 진실을 알게 됐다. 이건 완전 판타지 소설이었다. 차마 올리기 쪽팔려서 이걸 올릴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애초에 내가 올린 썰 자체가 평범한 괴담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쪽팔림을 무릅쓰고 올릴게. 일단 어제 무당과 직접 만났을 때 무당이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었다. 그녀가 내게 보여준 동영상은 모두 사기라는 것이다. 무당 말로는 그런 식의 악령이 존재하는데 대체로 남자이며 여자 귀신은 음기가 강해서 그런 류의 악령이 되는 일이 드물다고 한다. 무당은 내 영혼에 상처가 시급하다고 했고 얼른 조상신께 제사를 드렸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과 내 자손의 영혼이라고 했다. 내 후손도 저 귀신의 타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땀나는 것도 모르고 6시 반까지 제사를 지냈다. 그동안 배가 고픈 것도 졸린 것도 몰랐는데 배고파져서 김밥 천국으로 가서 밥을 먹고 난 뒤 무당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집엔 아빠가 있었다. 아빠 역시 목요일엔 무당과 만나기로 한 터라이를 뺀 상태였다. 내가 배를 누르자 무당이 자신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다. 난 그냥 알겠다고 했다. 문이 열리자 아빠와 뒤에는 내가 집을 나설 때와 똑같은 자세를 한 그녀가 있었다. 고개만 현관 쪽을 향한 채로 입이 웃고 있었다. 아까 무당이 새벽에 설명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그 악령은 대체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 타깃의 생기를 어느 정도 채취한 후 몸을 가지고 논다고 한다. 여기서 가지고 노는 행위는 여러 가지인데 몸을 빼앗거나 혹은 그 몸을 놀라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고 한다.
아무튼 집에 도착한 그녀의 모습이 말이다.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는데 텔레포트를 했다. 텔레포트. 내가 요즘 엔간하면 안 놀랬다. 하도 그녀가 내 심장을 내리누른 터라 뭐. 다 그까짓 거 수준이었는데. 역시 공포의 포인트인 갑자기 뿅 하는 걸 보니 진짜 무서웠다. 하물며 그녀가 몸을 날린 곳이 바로 코앞이었다. 눈이 너무 이상하다고. 너무 무서워서 몸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무당이 신발을 벗고 그녀를 불러 세웠다. 너 임마. 여기에 그 꼴로 나다녀? 귀신은 대답 없이 초점을 뒤로 살짝 돌린 채 무당 쪽을 향했던 것 같다. 눈동자가 없으니 알 수가 있나. 너 남의 백 훔쳐다가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야. 더러운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도대체 언제 또 남의 물건 훔쳐다 사기를 쳐 이놈아. 너 그 백주인 아가씨한테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좋은 말로 할 때 돌려줘. 그리고 너 이리 오지 못해. 귀신은 미동 없는 자세로 있다가 몸을 쓱 일으켜 세우더니 사람처럼 여유롭게 거실을 향해 걸어갔다. 난 주저앉을 뻔했지만 상황 파악이 좀 된 아빠가 나를 부여잡았다. 그러더니 그녀. 아니 대화 내용으로 봐서 나는 더 이상 그 귀신을 그녀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귀신은 희죽 웃으며 약간 충청도 전라도 특유의 늘어진 말투를 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투리를 했다. 왜? 어차피 양형도 노리던 거 나라고 못할 소냐. 그러면 좀 어때? 내가 좀 가질 수도 있지. 가질 수도 있지. 너 그 백 돌려줘. 그게 무슨 꼬락선이냐. 안 그래도 못된 것이 사기까지 쳐. 얼른 그 백 일이네. 어디 사내 아이가 가시나 백을 훔쳐다가 키워넣어. 얼른 일이네. 싫다 내가 먹은 건데 왜 주나 이놈. 너 무섭지도 않냐. 함부로 남의 백을 빼앗으면 어찌 되는지 몰라서 하는 행동이야. 너 안 그래도 죄가 큰 아이다. 얼른 이리 줘. 내가 저 대화를 들으면서 모든 상황 정리가 됐다. 저 귀신은 내게 보여준 동영상의 주인공의 홍과 백 중에서 백을 빼앗았고 그 백으로 그 피해 여성의 모습을 훔쳐 입은 것이었다. 뭐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판단은 그렇다. 이제 어째서 그녀가 보여준 동영상의 배경과 출몰한 곳이 일치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다. 저 오지간 무당과 귀신의 대화는 꽤 오래 이어졌다. 그리고 아무튼 무당은 주머니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더니 양손으로 부여쥔 채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뭐 여리여리 어쩌고 뭐라는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좀 쪽팔리고 오그라드는 게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자 귀신은 몸을 마구 긁어댔다. 지독한 모기에 전신을 물린 것처럼 사정없이 긁어댔다. 그리고 쇳소리로 커다란 고함을 질렀다. 이때 영문 모르는 아빠도 TV 채널 조정할 때 삐익하는 느낌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쳐다만 보았다. 내가 아니었어도 이건 어차피 돌려먹을 짝이야. 시발. 내 거야. 노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선 저걸 못 먹고 어찌가냐. 이거 나 말없이 주문을 외며 약 1시간이 지났다. 꼭 주술사, 노명사 이런 걸 보는 것 같았다. 너 이제 너 죽은 자리로 돌아가. 그리고 그 백은 내가 나중에 공양 드린다. 어서 가. 너 곧 데리러 누가 가실 거다. 이게 뭐냐? 그때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8월에 좋은 곳 갈 수 있었는데. 너 이게 뭐냐? 응? 그리고 그 귀신의 모습이 흐물흐물해지더니 노이즈처럼 지지직거리고는 사라져 버렸다. 글쎄 아마 양형이 아닐까? 남자들 성씨에 형을 붙이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다. 무당은 지친 듯 털썩 주저앉으며 나를 손짓으로 불렀다. 내가 쪼르르 다가가자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분명히 안 사라지고 또 못된 짓을 할 놈이야. 저거 내가 재작년에도 본 놈이다. 산 사람 미워하기로는 1등인데. 자네가 찍혔으니 이제 당분간 기가 약해서 못 볼 것 헛것 다 볼 거야. 그렇게 되면 심신이 또 약해지는데. 침 발라놓은 먹이가 약해지면 또 와. 저건 한 곳에만 있는 악령이 아니야. 지발로 오는 놈이야. 조심해야 해. 당분간 좋은 생각만 하고 건강한 행동만 해. 그리고 자네는 평생 조상신께 좋은 공양을 드려야 해. 안 그러면 저런 게 붙어. 이미 난 상처는 완전히 못 나아. 그러니 각오하고 살고 3년에 한 번 정도는 거하게 제사하고 저게 완전히 없어지더라도 저것만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아버지도 동생들도 조심하라 이르고 생각이 사념이 저것들의 길라잡이가 돼. 이렇게 말해준 무당은 아빠가 아닌 나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는 가버렸다. 암튼 그렇게 약 30분이 지난 상태가 지금이다. 지금은 멀쩡하다. 악취가 안 나니 살 것 같다. 계좌번호 뒤엔 열정적으려다 그냥 5장만 적었다고 적혀 있었다. 몸과 마음은 살았는데 내 미래는 뒤졌다. 평생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미래가 일단 좋게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힘들긴 하겠지만 내 대모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종교를 불문하고 귀신은 붙는 모양이다. 성당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의 지인이 귀신 때문에 횡을 당하면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그저께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씻고 자려는데 갑자기 등 뒤에 얼굴이 보였다. 그냥 무시하고 자려는데 꿈이 이상했다. 기억은 잘 나지 않고 그 다음날 대모님께 무당의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했다. 통화를 하자 무당은 내게 영안이 트인 것 같으니 닿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저번에 말한 것처럼 좋은 생각과 건강한 행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묻힐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그냥 무시하라고 말했다. 보이면 최대한 안 보이는 척하는 게 좋고 말을 걸면 무시하는 게 이로울 것이며 귀신이 장난을 걸어도 절대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은 부산대 정문 쪽이다. 미치겠다. 수녀원 들어가야 하나? 저 대갈통들과 진짜 눈알이 뻑뻑하다. 그렇게 비싼 돈 들였는데 아빠한테 차마 말 못하겠다. 부대는 지금 내 눈에 고어물 이미지 게시판이다. 일할 때 밖을 볼 때마다 아랫배가 차가워진다. 하나님, 어우연한 행림병원 안 가길 잘했네. 행림병원 앞으로 못 지나가겠어 일단 한바탕 울었다. 쪽팔린다. 이 나이에 가게 문 열어놓고 움팡지게 울었다.